오늘 영상은 여러분 제가 최근에 찍은 어떤 특강 영상 중에서는 가장 수준 높은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책 세 권이 연결되는 거, 정말 수준 높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정말 의미 깊은 얘기, 어떤 거냐면은, 두 번째는 사실 이 특강의 핵심이거든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합리적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예측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맞으면 너무 좋은 거고, 틀리면은 그래도 그 합리적 토론 과정에서 그렸던 시나리오들이 있기 때문에 틀렸더라도 더 상대적으로 빨리 대응할 수 있거든요. 합리적 토론을 했다라면, 맹신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책이 어떻게 세 권이 한꺼번에 연결되는가,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어떻게 우리의 미래는 펼쳐질 것인가. 진짜 수준 높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AI는 이렇게 모든 것을 바꿉니다. 롱뷰 특강 네 번째 시간이고요. 롱뷰 특강을 얘기할 때는 무조건 퓨처 셀프를 먼저 언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퓨처 셀프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일상에서 이 퓨처 셀프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쓰셔야 돼요. 그래, 퓨처 셀프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지. 야, 이거 진짜 퓨처 셀프네. 저랑 고 대표님은 진짜 이런 얘기를, 이게 여러분 나온 지 2년이 됐거든요. 그건 진짜 우리 찐 퓨처 셀프다. 우리도 퓨처 셀프답게 행동해야지. 이 얘기를 진짜 매일같이 해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롱뷰라는 단어를 또 많이 써요. 그건 진짜 롱뷰지 이러면서. 여러분, 이 퓨처 셀프는 나온 지가 이제 2년이 다 되었는데 아직도 자기 개발의 베스트셀러예요. 교보, 종합순위, 자기개발 순위, 전체 순위 말고 3위더라고요. 요게 한 개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듀얼 브레인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저는 듀얼 브레인이 카테고리가 뭔지 몰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자기개발로 분류가 됐더라고요. 인공지능 책인데. 근데 아무튼 이게 아직도 베스트셀러라서, 이 말은 뭐죠? 어느 서점에나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기 때문에, 아직 책이 살아있기 때문에. 도서관에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각 잡고 읽으면 진짜 하루 만에 읽을 수 있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집중해서 읽으면은 진짜 길게 잡아도 이틀이면 충분히 다 읽으실 수 있거든요. 무조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읽기 난이도도 하. 저는 10번 넘게, 10번이 뭐 이제는 셀 수 없습니다. 저는 10번 넘게 읽었어요. 저는 이 책 소개를 애초에 5번 읽고 했어요. 원서, 가제본, 그 다음에 오디오북,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책 추가로 한 번 더 읽고, 그 다음에 소개를 하면서 여러 번 더 읽었고. 저는 그래서 이 책 진짜 완전 DNA에 박았습니다. 이 퓨처 셀프라는 개념을. 그래서 이제 오늘 메인 책이죠. 롱뷰는 여러분, 이 책도 대국민 필독서고,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퓨처 셀프 인문학이고, 제가 책을 진짜 200권 정도 소개했을 텐데 전 세계 필독서라는 말은 처음 썼다니까요. 근데 이 책을 이미 읽으신 분들은 제가 왜 이거를 전 세계 필독서라고 했는지 그냥 너무 그냥 구구절절 그냥 마음에 와 닿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퓨처 셀프는 여러분 읽기 난이도가 하거든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롱뷰는 오늘 두 쪽 정도 읽어볼 텐데 벌써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책 좀 읽는 분들은 중, 책 초보인 분들은 이제 중상.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제가 그래서 특강을 30개나 찍을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진짜 거의 같이 읽는다는 수준으로 책을, 진짜 특강을 자세히 찍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굿리즈에서 평점이 거의 4점이거든요. 정말로 검증 끝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조금 두껍기도 하고 읽기 난이도도 좀 높은데, 그래도 이런 책 읽어보면서 전전두엽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19세기에 접어들며 시계의 보급이 더욱 확산되었다. 우리는 지금 시계가 그냥 시계잖아요. 그렇죠? 그냥 시간을 보는 게 뭐 거기에 우리가 무슨 어떤 철학적 뭐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19세기에 접어들며 시계의 보급이 더욱 확산되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당시 프랑스, 아시아, 이슬람 국가들을 포함해 세계의 상당 부분 지역 사람들은 1800년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각기 다른 달력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 전역에서는 점차 공유된 시간 체계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뭐가 보급되면서? 시계가 보급되면서.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산업혁명을 주도한 기계가 증기기관이 아니라 시계라고 주장한다. 저는 뭐 이 말에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뭐 생산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증기기관이 당연히 심장이죠, 산업혁명에. 근데 이런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읽고 나니까 그래, 진짜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계관은 산업혁명 베이스예요. 9 to 6,
월화수목금이라는 거는 이거는 전형적인 뿌리가 산업혁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혁명에서 나온 이 시계관이, 이 시간관이 이게 진짜 철학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같이 쭉 읽어볼게요.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시계가 등장하면서 노동자들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되게 중요한 팩트죠. 산업의 도래는 노동 강화와 상품화로 이어졌고 미래를 바라보는 서구인들의 태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사회학자 바버라 애덤은 산업화의 시간이 근대화의 틀을 형성한 다양한 시간관 중 하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지리적 공간을 설명하는 도시 풍경이나 자연 풍경처럼 시간의 시야,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시간의 시야도 자연의 시간, 심리의 시간. 그러니까 자연은 뭐 사계절이 있을 거고 심리적으로는 뭔가 집중하면 시간이 빨리 가고 심리의 시간, 종교의 시간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애덤에 따르면 산업적 시간관의 장점은 미래에 대한 수요를 시간관에 결부했다는 데 있다. 산업화는 시간을 상품화하여 조작,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자원으로 바꾸었다. 이건 진짜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라고 애덤은 말했다. 그리고 산업화는 인간의 노동 효율성과 경제 가치를 배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자를 동시에 움직이게 했을 뿐 아니라 미래를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생각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지금은 모든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 산업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장에서. 근데 만약에 시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9시부터 우리 다 같이 일해야 됩니다. 뭐 11시엔 이걸 해야 됩니다. 이 기준을 도대체 어떻게 정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되나? 물을 틀어놔야 돼. 뭐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산업혁명을 주도한 기계가 증기기관이 아니라 시계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 잘 안 해보거든요. 그래 지금은 뭐 11시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11시에 모이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모였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이런 이제 질문을 하면서 호기심이 생기면은 전전두엽 활성화가 진짜 100% 됩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 이런 거는 정답을 몰라도 그냥 질문만 던져도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살펴보자. 이거 읽고 나니까 많은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산업혁명 이전의 농업은 주로 기후와 계절이라는 자연의 시간간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때는 막 뭘 정확하게 막 9시부터 12시까지 그다음에 뭐 월화수목 금 막 이거를 막 정확하게 나눠서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이 중요했던 거죠. 계절 안에서만 그러니까 좀 플렉서블하게 좀 유두리 있게 하면 됐지. 이걸 뭔가 정확하게 그다음에 계절이 또 랜덤이잖아요. 오히려 그 랜덤한 시간에 그때 왜냐면은 막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또 이렇게 물 빼줘야 되고 아니면 막 가뭄이 오면 물 대줘야 되고 그게 똑같은 여름이라도 지난 여름이랑 내년의 여름이랑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시간간에는 저는 랜덤이 좀 있었다고 봐요. 여긴 그런 얘기가 안 나왔지만 그러나 1800년대 중반 영국 과학자와 기업가들은 황산으로 처리된 분쇄벽 가루가 곡물의 수확량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러한 과인산 비료들은 농업의 새로운 시간 구조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농부들이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랜덤 얘기했는데 여기 나오는구나. 이는 농부들이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순환에는 더 의존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 변화는 결국 미래의 희생을 대가로 이루어졌다. 자, 제가 책 3개 연결되는 거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AI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AI랑 롱뷰랑 연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롱뷰랑 뭐예요? 퓨처셀프랑 연결된 거예요. 근데 퓨처셀프랑 AI는 어떻게 연결됐는지 제가 그것까지 오늘 생각 못 해봤거든요. 근데 롱뷰를 기점으로 이렇게 가지가 뻗듯이 양쪽 팔을 뻗듯이 하나는 AI랑 연결되고 하나는 퓨처셀프랑 연결된 얘기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냥 독서 토론하듯이. 그래서 뭐요? 그러나 이 변화는 결국 미래의 희생을 대가로 이루어졌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퓨처셀프라는 말을 진짜 머리에 탑재하고 있으면은 많은 말들이 결국 퓨처셀프를 풀었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 뭐예요? 이거 이제 요거 뭐예요? 황후로
황산으로 처리된 분쇄뼈 가루가 곡물 수확량 크게 올리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그게 토양 황폐와 인산염 오염이라는 환경적 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미래를 희생시키고 얻은 하나의 상변화였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확량이 올라가서 너무 좋았지만 이게 뭐예요? 근시안적 결정이었죠. 왜냐면 미래의 그 환경 오염이 대가가 엄청나게 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계속 퓨처 셀프를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요컨대 인류 역사에서 이 시기부터 미래는 현재의 경제적 필요를 도모하기 위해 산업적인 규모를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려운데 뭐 사람마다 해석은 다 다르게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미래에서 빼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그냥 진짜 좀 뭐 500년 전, 1000년 전에 단순 농업을 할 때는 미래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서 뭔가를 희생시키고 지금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게 잘 없었어요. 근데 산업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뭔가 이제 비료 같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당장 뭔가를 좀 쓰면은 확 좋아지네. 근데 진짜 미래의 우리, 그러니까 퓨처 셀브즈, 미래의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어마어마하게 치러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이 롱뷰라는 책의 근간이에요. 그 얘기가. 그래서 이거는 장기주의를 배우는데 뭐 장기주의면은 근시안적 사고에서 탈피해서 내 인생에서 장기주의도 있지만 이거는 세대를 넘어서는 장기주의를 얘기하는 책이어서 전형적인 인문학 책이고요. 진짜 끝판왕 책이에요. 장기적 사고 관점에서는 끝판왕 책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롱뷰랑 퓨처 셀프가 연결되는 건 봤죠. 오늘 좀 기분 좋은데 이 정도로 토론하니까 솔직히 여러분 이게 혼잣말 해갖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앞에 앉아갖고 저랑 티키타카를 하면은 제가 훨씬 논리 정연하게 훨씬 더 재밌게 했을 텐데 지금도 이거 진짜 1시간 반째 찍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정신 초집중해서 찍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만나서 할 수 있는 시공간의 제약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제 입에서 뭐라 그랬죠? 시공간의 제약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업혁명은 이 증기기관이 등장하면서 이제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공장이 많이 쉽게 생각하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바뀌었는데 이게 여러분 시공간의 제약이 엄청났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시계 얘기가 또 나오네. 시공간의 제약이라는 거는 시계가 주도한다는 거예요. 공장이 있는 공간과 시계가 주도하는 건데 정보혁명이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 뭐 인터넷이 뭐 우리 삶으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혁명이 있지만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진 게 굉장히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진 거. 그러면서 이 영상을 굳이 한 공간에 어떤 특정 시간에 모여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미디어, TV 중심 사회에서는 특정 시간에 안 보면 큰일 났잖아요. 녹화해서 보는 게 되게 번거로웠는데 유튜브는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TV는 TV 앞에 심지어 모여야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보면 버스에서도 볼 수 있고 자전거 타면서도 그 실내 자전거 타면서도 볼 수 있고 양치질하면서도 볼 수 있고 그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럼 이제 AI가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농경 사회가 몇 년일까요? 뭐 몇천 년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는 우리가 9 to 6라는 게 없었어요. 몇천 년 동안 9 to 6라는 게 없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8, 90%의 사람들은 9 to 6 월화수목금 이 기준으로 살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산업화에서 온 거라니까요. 너무 우리가 당연하게 살고 있는데 이 증기기관의 뿌리로 하는 산업화 시대에 온 우리가 시간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AI는 과연 엄청난 누가 봐도 이게 어떻게 퍼져나갈지는 예측은 어렵겠지만 이 AI가 강력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거고 이것도 분명히 시간간의 영향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듀얼 브레인. 여러분 듀얼 브레인은 진짜 명저예요. 이거는 제 생각에 한 앞으로 뭐 미래는 모르겠지만 5, 6개월 동안은 한 1, 2, 3, 2, 5위 안에는 계속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또 누군가가 신작이 나오면 그게 또 1위 잠깐 하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희가 여러분 출간을 저희 책부터 하면 10년 아니면 출판 업으로 따지면 로크미디어부터 하면 6년 정도 했는데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은 처음 봤어요. 왜냐면 여러분 듀얼 브레인 관련해서 20만 뷰 넘은 영상이 없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이거는 진짜 꼭 읽어봐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거는 지금 왜 사람들이 많이 보냐면은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 판매를 추적을 해보면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 진짜 찐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서점에 무조건 있으니까 서점에서도 보셔도 됩니다. 서점에서 책 많이 보면 어떻게 되죠? 책 망가지겠죠? 그러면 그거 교보문고가 못 팝니다. 영풍문고가 못 팝니다. 그럼 그 사람들 손해인가요? 아니라니까요. 상상스퀘어 손해라니까요. 우리는 그 손해를 롱뷰 관점에서 그러니까 미래의 희생을 대가로 현재를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현재의 희생을 대가로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게요. 멋있죠? 힙합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AI로 연결을 해볼 건데 제가 그래서 또 조사를 해왔죠. 이거는 여러분 챗GPT 옴니원 프로예요. 가장 사양이 높은 겁니다. 여기 치면은 최고 성능의 이성이라고 나오죠. 그것도 심층 리서치로 해서 여러분 AI가 12분 조사하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조사한 것 중에 제일 긴 것 같아요. 12분. 그러면서 저는 심층 리서치를 한글로 쓰는 이유가 심층 리서치는 한글로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 한글 자료도 보고 한글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얘가 영어 자료를 봐요. 그래서 심층 리서치는 진짜 한글로 쓰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안 보이니까 글씨 좀 키울게요. 산업화 시대에 시계가 도입되면서 시간이라는 새로운 제야가 생겨났는데 그렇다면 AI가 우리가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과거 확연히 달라지는 기준이나 일상생활의 루틴이 바뀌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럼 얘가 물어봐요. 그냥 답 안 해줘요. 직장생활, 교육, 가정생활, 여가취미 어떤 거 이렇게 뭐 원하시나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직장생활이나 이거 두 개 중심을 해달라고 해줬어요. 그러니까 12분이나 쫙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초반에 분을 읽어볼게요. 인공지능이 일상 여러분 이거 저 20만 원짜리 쓰고 있는 거라서 이게 2만 원짜리도 몇 번 쓸 수 있을 건데 20불짜리도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안 쓰고 있는 분들 많을 거니까 이거 제가 계속 조사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인공지능이 일상 깊숙이 파고들면서 산업화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기준과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산업혁명기에는 기계식 시계의 등장으로 9시 출근 5시 퇴근과 같은 표준시간 근무제가 확립되고 노동의 가치가 투입한 시간. 좋네. 이거 너무 좋은데? 노동의 가치가 산업화 시대에는 투입한 시간. 그래서 시기의 등장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의 투입 자체가 결국에는 자본의 힘인 거예요. 로 측정되는 문화가 있었는데 오늘날 AI는 산업화 시대의 기계처럼 우리가 시간 개념과 생활 패턴을 다시 정의하면서 직장, 교육 현장에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 근무 시간 일하는 방식, 학습 방법, 평가 방식, 고용 구조 측면에서 변화를 살펴보고 한국과 글로벌 사례를 바탕으로 AI 시대의 새로운 기준을 분석을 해보겠대요. 그래서 이건 보면은 이제 이거는 뭐 AI가 나오기 전부터 원래 우리나라도 이게 많이 생겼어야 되거든요. 뭐죠? 유연 근무제랑 이제 재택근무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생각보다 적은데 코로나 때 안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했다가 많은 대기업이 다 리턴을 했어요. 거의 다. 이제 몇몇 대기업은 하이브리드로 남겼고 웬만하면은 다 이게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다 이걸 다 원복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고 일단 여기에 크게 두 개의 문제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독서토는 진짜 좋네요. 직업윤리의식. 우리나라가 직업윤리의식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게 크고요. 생산성보다는. 왜냐면은 생산성은 생각보다 나와요. 그 다음에 근데 그건 있어요. 원격으로 일하는 것보다 얼굴 맞대고 했을 때 나오는 포지티브한 어떤 퍼포먼스도 많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하이브리드가 답인데 하이브리드로 안 해요. 그냥 4+1, 3+2로 3일 출근, 2일 재택 이렇게 섞어야 되거든요. 섞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국적으로는 주 5일에서 주 4일로 가는 게 맞아요. 할 수 있는 회사들은 해야 돼. 그거는 그 회사 직원들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생산성이 안 나오면 그때 다시 5일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회사 부럽다 그렇게만 할 게 아니에요. 그런 직장이 많아져야 되는데 왜? 그래야 출퇴근 시간이 몰려 있잖아요. 그때가 지옥철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 혼잡도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두의 퀄리티가 올라가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런 회사가 많아져야 어때요? 굳이 직장 근처에 집을 안 와도 되고 멀리 살아도 돼요. 저희 상상스퀘어가 여러분 어떻죠? 하루만 모여서 회의를 바짝 하고 주 4일은 다 나머지는 재택근무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제
나는 이 회사에서 뼈를 묻겠다 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저희가 이제 근속 연수가 진짜 미친 듯이 길어지고 있어요. 저희는 여러분 자랑하면은 5년 근속을 하면은 그걸 핸드폰을 5년 단위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핸드폰 요즘 5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다니면은 뭐 아이폰 맥스, 뭐 갤럭시, 뭐 이렇게 폴드 다 상관없어요. 최고 사양으로 바꿔줍니다. 원하는 걸로. 그러니까 핸드폰을 이거 완전 현금이죠, 그렇죠? 자랑 한번 했고, 자 이렇게 돼야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고, 저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예측을 하나 해보면은 저는 몸을 직접 쓰는 거에 대한 인건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봐요. 왜냐면 그건 AI가 바꿔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물가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AI를 잘 쓰는 거는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서 잘 쓰는 분들한테는 회사가 돈을 많이 대지만 그것 때문에 해고가 많이 되면서 결국에 관련 분야 총 임금량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게 이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제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소통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은 여러분 그 많은 기업들이 하이브리드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 안 하면은 연봉 포기하고 나는 하이브리드가 내 삶의 퀄리티에 훨씬 맞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옮기는 되게 하이 클래스 개발자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당연히 AI 시대가 오면은 생산성이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AI가 우리가 연결해 주는 게 훨씬 강화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모든 게 더 퍼포먼스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재택을 할 수 있거나 그다음에 이제 주 5일제가 과연 맞는 건지 그다음에 아까 이게 진짜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투입한 시간으로 평가하는 게 맞는지. 그래 이런 것도 평가해 봐야 돼요. 결국에는 AI를 잘 쓰는 거를 어느 정도까지 업무 성과로 쳐줘야 되는 건가? 저는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왜? 그럼 그 사람만 AI를 잘 쓸 수 있나? 이제 되게 평가 자체가 좀 복잡해질 것 같고 이 평가에 대한 합의가 진짜 이게 합의가 잘 되는 회사가 정말 신의 직장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런 회사는 생산성이 막 2배, 5배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리더 중에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저는 솔직히 얼마나 있을까? 제가 진짜 초성만 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영준처럼 시옷 이응 지읒 이렇게 제가 이렇게 초성만 돼도 여러분들 70%가 누군지 추측할 수 있는 분이랑 이렇게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는 재택근무를 믿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대화를 진지하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아무리 성공했을지언정 왜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단정을 지세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저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 많이 떠드는데 저는 그렇게 막 단정 짓진 않고 그다음에 모르는 건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의사결정권자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하면 저희 직원들은 이게 여러분 재택근무가 생각보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직업 윤리 의식이 낮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재택근무는 사실 지옥입니다.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일한 걸로 쳐주는 회사가 훨씬 좋아요. 근데 우리 회사의 진짜 똑쟁이들은 이거 다 적응해갖고 과연 다른 회사에 가서 내가 일을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가? 그렇게 해서 아예 그냥 우리 회사에 뼈를 묻겠다고 결심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9 to 6가 어떤 식으로 깨지죠? AI 예를 들면은 CS 같은 거나 텔레마케팅 같은 거는 당연히 마케팅은 안 하겠지만 CS는 24시간 운영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24/7 그러니까 이게 24시간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거를 그냥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니라 산업혁명에서 생긴 시간관을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면 진짜 충격적인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뿌리를 내릴지 솔직히 저도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주 4일 근무제 할 수 있는 데들은 더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주 4일 근무제? 그러면 여기가 잘 되면 여기 뭐요? 사람이 더 많이 몰릴 거예요. 그럼 이 회사는 더 잘 될 거예요. 왜냐면 인재 싸움이잖아요. 회사는 이건 뭐 사장님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도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뽑기가 너무 힘들다. 근데 저희 상상스키는 너무 감사하게도 요번 채용에 전체 경쟁률이 100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고 대표님이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더 뽑아드려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더 뽑아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이 없어서 저희 회사에 못 들어온 게 아니라 TO가 작아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회사는 조직 문화가 고 대표님이 무슨 진짜 무슨
무슨 진짜 동아리처럼 만들어놨거든요. 막 너무 화목해요. 그러면서도 프로 의식이 강해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막 못하면은 대표님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직원들끼리 뭐라 그래요. 그냥 벌써 재택근무 하나 성공했다고 저희가 100대 1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나중에 고 대표님이 이제 차근 만약에 그런 걸 도전하신다. 주 5일 근무제에서 막 주 4.9, 주 4.7 이렇게 내려간다. 근데 저희는 이미 휴가가 21일인가? 기본 21일이어서 그거 다 못 쓰는 친구들도 많아갖고 못 쓰는 건 뭐 이렇게 다 노동법에 따라서 막 돈으로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되게 행복한 회사입니다. 그게 여러분 근데 재택근무 되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고만고만한 얘기인 것 같고 요것도 다 고만고만한 얘기. 뭐 AI라고 여러분 대단한 뭐 얘기를 해주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9,2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1억 7천만 개 새로운 일자리가 전망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맞다면 저는 이거의 퀄리티가 떨어질 거라고 보고 근데 저는 몸 쓰는 일, 공감하는 일 이런 관련 분야는 왜냐하면 세상의 부가가치는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돈 많이 쓸 거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PT나 필라테스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에 돈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내가 공감을 잘하면서 몸을 쓰는 일에 대한 부가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봐요, 저는요. 그래서 뭐 이런 건 다 고만고만한 얘기인 것 같고요. 교육의 변화는 뭐 딱히 뭐 이거 뭐 별론데 저는 뭐 여러분 뭐 GPT라고 다 뭐 만점을 주는 건 아니고 여기에 제가 보고 싶은 얘기가 안 나왔어요. 뭐 다 당연한 얘기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항상 교육은 동기부여가 관건이다. 왜냐면 선생님이 동기부여를 할 수 있죠. 그럼 얘가 공부한다고 마음만 먹으면 채점도 빨리 해줄 수 있고 맞춤형 자료도 빨리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아이를 천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취지로 제가 그걸 또 증명해내고 싶어갖고 저희가 이제 연말에 저희가 이제 그 수능을 위한 단어장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뭐 모든 그 교원 평가 그 6월 9월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 모든 모의고사와 그다음에 모든 수능을 싹 다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존의 단어장들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충격 그 자체예요. 이걸 아무도 혁신을 안 했다는 게 놀랍고 그러면서 저희 상상 스퀘어가 잘하는 게 뭐죠? 모티베이션이죠. 그거를 우리 고3 중학생 친구들한테 예를 들면은 그냥 예를 들면 프로포저를 써보면은 2달 동안 우리 고3 중학생 친구들이랑 단어 7,000개 외워버리는 거예요. 7,000개. 2달 동안에. 그거 저희 잘할 것 같거든요. 단톡방에 우리 모여갖고 이미 성인들이랑 해본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보조 도구로 저희가 무료 앱을 풀 거예요. 체크를 할 수 있게. 이 정도면은 이거의 고 대표님이랑 저희는 목표는 영어라는 사교육을 아예 대한민국에서 없애자. 그냥 이걸로 공부한 친구들은 그냥 단어장 하나랑 단톡방 참여한 걸로 그냥 예를 들면 평생 영어 사교육에 뭐 한 달에 30만 원씩 써갖고 1년에 360만 원, 뭐 5년이면 2천만 원 쓸 거를 그냥 아예 안 쓰자. 그거 딴 데 쓰자. 딴 데 쓰자. 그냥 기존의 그 영어 교육 역사에 없었던 그냥 혁신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다 백그라운드가 인공지능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저희 이 모든 이 IP, 저희 인텔렉츄얼 프로퍼티의 근간은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 얘기가 좀 안 나와갖고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통찰이 약했다. 뭐 근데 다른 분들은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도 되게 입력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나는 이거 몰랐네, 이거 괜찮은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 찍다 보니까 28분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롱뷰는 진짜 꼭 읽어 보셔야 되고 그냥 여러분 뭐 제가 뭐 말을 두서없게 한 부분도 많을 텐데 그냥 살아있는 독서 토론이에요. 저는 편집이 없습니다. 가끔 뭐 제가 이상한 소리 막 재채기 크게 해서 그런 거 잘라내거나 뭔가 뭐 이렇게 뭐 카톡 이런 거 와서 잘라내는 거 빼고는 저는 편집이 없습니다. 날 것에 그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실제로 만났을 때 저를 그냥 유튜브로 봤기 때문에 저를 만나는 제약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날 것에 그것 그대로. 그다음에 가감 없이 진짜 제가 공부한 것에 날 것을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대국민 필독서 시리즈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순서대로 퓨처 셀프 제일 쉽고 그거보다 조금 진짜 새끼 손톱만큼 조금 어려운 게 마음의 기술. 이거 다 특강이 있죠. 둘 다 얇아서 읽기 겁나 쉽습니다. 듀얼 브레인은 살짝 어렵죠. 읽기 난이도 중. 근데 책 좀 읽으신 분들은 뭐 중 아니에요.
롱뷰는 오늘도 보셨지만 좀 어려운데 어려운 건 이렇게 챗GPT한테 쳐가면서 보시면은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뭐 100%다 이해가 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해한 부분은 계속 야무지게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강까지 찍을 테니까 계속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 지금 이걸 밤 9시 19분에 찍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일이 많아서 이걸 미리미리 안 찍으면은 30강 다 못 찍습니다. 그래서 진짜 야근을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했네요. 그래서 9시 19분에 찍고 마무리하고 들어가면 지금 태어나면 10시인 것 같아요. 집에 갔다가 왔는데 아무튼 저는 열심히 찍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